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악 사중주단 쿼르테덱스라는 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지금부터 또 4회 동안 아주 멋진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4명의 작곡가를 골라봤는데요. 이분들은 다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비슷해요. 나이가 비슷합니다. 1810년에 태어난 사람, 또 11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1813년에 태어난 사람 2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쇼팽이고요. 피아노를 아주 잘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다음번에 소개해드리는 리스트라는 연주자 겸 작곡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피아니스트를 포기를 해요. 그분이 너무 피아노를 잘 쳤던 거죠.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 김연아 선수와 함께 동시대를 사는 다른 스케이터들처럼. 그래서 어쨌든 리스트라는 사람이 제가 다음번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리스트의 친구이자 나중에 사위가 되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사위가 돼버리는 그런 바그너의 바그너라는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오페라 작곡가 라이벌인 베르디를 네 번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곡가 프레데릭 쇼팽입니다. 아마 쇼팽 하면 그 피아노 학원 옆을 지나갈 때 항상 들리는 바로 그 음악의 작곡가입니다. 정말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고요. 옛날 작곡가들은 그 초상화가 참 많죠. 그 초상화들 여러 개를 잘 보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겠다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쇼팽과 닮았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생겼죠? 네. 잘생겼고 또 음악도 참 작곡을 잘했습니다. 당연히 인기가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연애 생활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 연애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 여러분, 폴란드의 국보 1호는 이 사람이에요. 어떠한 관광 상품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고요. 가장 훌륭한 위인으로 이분 쇼팽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애국자였고 또 그 당시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폴란드는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차례차례 습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세 나라가 이 폴란드를 분할하고 있었고요. 마치 그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 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운동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앞에다가, 작곡가 이름 앞에 어떤 음악 작곡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치 쇼팽처럼 우리가 피아노 음악 작곡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분의 음악은 대부분 피아노 곡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피아노를 참 잘 쳤고, 그리고 첼리스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첼리스트 때문에 나중에 첼로가 들어가는 몇 곡을 쓸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피아노 곡입니다. 심지어는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곡에도 항상 앞에서 피아노가 연주하는 그런 피아노 협주곡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데뷔할 때도 자기 작품을 갖고 데뷔를 해요. 연주를 굉장히 잘했어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고 이것로 주목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대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도 좀 연약했고요. 저도 연주를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떨리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세계 최고의 프로 연주자들 또한 무대 위에서 떱니다. 이 떨림을 즐기느냐 아니면 그 떨림에 지배당하느냐, 그 차이예요. 이 사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무대에서 떨었고 또 연주가 끝날 때마다 나중에 사람들이 하는 평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분은 그런 거에 너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동안 연주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악사중주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회, 300회 정도를 연주를 해요. 이런 연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보통 이 정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프로 연주자예요. 쇼팽은요, 평생 동안 연주한 횟수가 30여 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물론 그 평생 동안이라는 나이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나이에도
30여 회밖에 연주하지 못했어요. 자, 이 사람의 작품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폴로네즈 G단조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폴로네즈는 폴란드의 춤곡입니다. 리듬이 대부분 이거랑 비슷해요. 쿵 짜라작작작작 쿵 짝짝짝짝. 폴로네즈라는 곡들은 굉장히 여러 곡이 있지만 리듬은 다 이런 리듬을 쓰고 있습니다. 춤곡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밑에 있는 숫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1817 앞에 있는 숫자는 작곡한 연도를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숫자는 작곡한 나이예요. 7살. 폴로네즈 G단조라는 곡은 7살에 작곡한 곡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 아무리 작곡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때 작곡한 곡을 들으면 어린이가 작곡한 곡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은 도대체 어린아이한테 이런 감수성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작곡 실력은 둘째치고요. 당연히 이런 곡을 작곡하니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재가 태어나고 있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폴란드의 그 바르샤바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의 별명은 제2의 모차르트가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소질을 보이는 아이는 언제나 거치는 과정이 있죠. 일단 이걸 합니다. 스승과의 이별. 그 당시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산하여라.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보다 잘하잖니? 뭐 이런 거예요. 좀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나 대신에 더 괜찮은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가라. 학교 교육을 받으면 나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바르샤바 음악원에 들어갈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갔더니 뭔가 확실히 좀 달라요. 예전에 피아노 선생님들은 연주법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았지만 학교에 들어갔더니 이제 다른 과목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음악 외에 다른 과목, 하필이면 오케스트라 음악을 작곡을 할 것을 선생님들이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연주자예요. 연주자인데 들어갔더니 작곡을 가르칩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음악을 쓰다 보면 내가 연주하는 음악에 더 쉽게 이해가 갈 수도 있고요. 특히 너가 좋아하는 피아노가 아니라도 다른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을 다뤄본다면 마치 너가 지금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높은 멜로디가 플룻이 연주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 왼손의 멜로디가 지금 첼로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분으로 연주해야 할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곡을 작곡하라고 얘기합니다. 쇼팽은 당연히 싫었죠. 내가 잘하는 건 피아노인데 왜 다른 걸 쓰라고 하지? 일단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치다렘 라마노. 라치다렘 라마노, 이탈리아어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을 주세요란 얘기예요. 손을 주세요.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가면 속의 아리아라는 유명한 영화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손을 붙잡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페라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인데요. 모차르트의 유명한 오페라 돈 지오바니에 나오는 손을 주세요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라치다렘 라마노, 돈 지오바니. 이 오페라 이름 볼 때마다 항상 좀 재밌어요. 돈 지오바니. 돈 지오바니. 자, 이 멜로디를 가지고 작곡을 다시 합니다. 편곡보다도 더 많이 바꿔서 작곡을 하는데요. 라치다렘 라마노 변주곡이에요. 그 멜로디를 가지고 작곡을 먼저 합니다. 오케스트라 곡을 쓰라고 했더니 피아노가 앞에서 주된 멜로디를 연주하고 오케스트라는 조용히 반주하는 그런 곡을 만들어냅니다. 선생님들은 얘가 또 속이 꾀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쇼팽은 이런 피아노 협주곡 스타일의 곡이 여러 곡이 있지만 대부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주자예요. 현악기 하시는 분들 느릿느릿 반주하면서 피아노를 감상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자, 이런 곡들을 쓰게 되고요.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작품으로 데뷔를 합니다. 자기의 작품. 여러분, 19살짜리가 19살짜리 청년이 피아니스트 독주회 이런 걸 하는데요. 연주되는 곡 프로그램이 작곡가가 쇼팽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연주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계속해서 연주회를 하는데요. 어느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반응이 좋아요.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이런 곳에 가면요,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 말도 못하고요. 또 정열적인 프랑스 사람들 기립박수 칩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해외에서 명성을 쌓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잘 먹힌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유학 가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아까처럼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잘생긴 젊은 남자가 외국에 가려고 합니다. 유학 가려고 해요. 이러면 문제가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군대 문제. 네. 이런 거 거기 없었어요.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여자 문제죠. 여자 문제. 하필이면 그 시기에 성악가 콘스탄티아라는 여자분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자분을 두고 내가 떠나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웠고요. 결국 이 여자분을 위해서 피아노 협주곡 2개를 써주는데요. 그 중에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은 1번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2번의 두 번째 악장을 들으면요,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현악기는 뒤에서 조용히 반주하고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요. 이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들어야 할 곡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여기. 밑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호수 밑바닥까지 휘졌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요. 위에서 이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이런 음악이에요.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강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런 곡을 헌정받은 사람 어느 누가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성악가 콘스탄티아는 정말 운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 협주곡 2곡이나 헌정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안 넘어갔어요, 이분. 말을 안 했답니다. 짝사랑이었어요. 혼자서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고 실제로 연주회장에 초대를 했지만 이분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곡인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연주회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1830년에 폴란드를 떠납니다. 이분 1810년생이니까요 20살이에요. 그 20살에 조국 폴란드를 떠나면서 유명한 이별의 곡을 남깁니다. 이 이별의 곡 에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튜드. 연습곡이에요. 어떠한 기교들을 연습하는 곡 여러 개를 써놨는데요. 도대체 이건 뭘 연습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땐 이별을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묘하게 겹치기 때문에 이 곡이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쓴 곡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조국을 떠나면서 조국과 이별하면서 쓴 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연습곡 또 어른을 위한 연습곡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에튜드는 아주 유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장르도 많이 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피아노 곡이지만 왈츠도 썼어요. 왈츠를 19개나 썼는데요. 여러분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들으면 정말 사람이 좀 춤을 추고 싶죠. 쿵짝짝 쿵짝짝. 쇼팽은 아니에요. 쇼팽은 사람이 춤을 추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프거나
너무 빠르거나 뭐 이런 곡들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춤을 추라고 만든 곡이야? 실제로는 연주회용 작품입니다. 그 중에 6번째 왈츠가 있는데요. 이 6번째 왈츠를 미닛 왈츠라고 부릅니다. 미닛 왈츠. 뭐 우리나라 말로는 순간의 왈츠. 어떠한 재미있는 순간을 보고 저거 지금 내가 한번 이 순간을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 짧게 쓴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한다면 뭐 재미있는 동영상 같은 거 하나 보고 저걸 주제로 내가 음악을 한번 써봐야지. 어느 집에 놀러 가는데요. 그 집에 있던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돌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강아지를 별로 안 키우시는 분들 같아요. 이런 광경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그 순간을 보고 만든 곡 미닛 왈츠, 순간의 왈츠, 다른 말로는 강아지 왈츠라고 얘기합니다.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연주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춤을 추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강아지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곡이죠. 이 강아지는 저희 집 강아지예요. 제가 음악가라서 과르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린의 이름인데 이 아이가 바이올린 소리를 제일 무서워해요. 아무튼 쇼팽의 강아지 왈츠 또 있지만 또 이 사람의 고양이 왈츠도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곡을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콘스탄티아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괜찮아요. 자기가 얘기를 안 했으니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 이제 이 사람 여행을 하다가 파리로 향합니다. 프랑스라는 나라에 가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파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폴란드의 봉기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늘이시여 당신은 폴란드 편이 아니라 러시아 편이군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쓰던 연습곡들 중에 한 곡의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혁명. 위에서 때립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굉장히 빨리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와요. 왼손. 오른손이 아닙니다. 왼손이에요. 밑에서부터 반주합니다. 오른손으로 누가 들어도 정말 혁명의 기운이 느껴질 만한 아주 강렬한 곡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연습하시면요 한 2마리 정도 칠 수 있어요. 제가 해봤어요. 2마디를 약 한 이틀 동안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연습했더니 맨 처음에 내려오는 정도는 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와 합니다. 더 이상 연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스타일의 곡이 있지만 쇼팽의 가장 유명한 곡은 바로 이거지요. 녹턴입니다. 야상곡, 밤의 모습을 표현한 음악입니다. 가장 유명한 녹턴은 바로 2번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처음 들었던 쇼팽 하면 다 이 곡을 꼽으실 거예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CD 가게에 가서 쇼팽의 녹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번호를 몰라서 못 샀던 바로 그 곡. 녹턴이 21개예요. 21개 중에 2번. 하지만 여러분 번호를 모르는 게 낫습니다. 번호를 알고 있으면요 계속 그것만 듣게 돼요. 녹턴 21개라고 해봤자 CD 한 2장 정도에 다 들어갑니다. 그냥 모르고 사시면요 나중에 더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녹턴 20번처럼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작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에 등장했던 곡이에요. 폴란드의 한 피아니스트가 방송국에서 이 곡을 녹음하고 있을 때 뒤에서 폭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영화였어요. 자,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많은 연주자들 또 작곡가들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제가 다음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프란츠 리스트였습니다.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피아니스트였고요. 나중에 작곡도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서 연주로 데뷔를 합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사람들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관객들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 못했어요. 젊은 남자가 지금 외국에 가서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남들 하는 걸 해야지요. 레슨을 시작합니다.
자, 아직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뭐 그 입시 레슨 같은 건 잘 못하고요. 귀부인들을 가르쳐요. 파리 최고의 가정 교사가 됩니다. 귀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한 부인과 일단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델피나 포토카 백작 부인, 이혼한 백작 부인이었어요. 이분과 친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여자분에게 작품을 헌정하게 됩니다. 예전에 작품 헌정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재활용합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바로 이 여자분에게 헌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행복한 생활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심했습니다. 방심해서 하면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리스트의 연주회에 찬조 출연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가 누구 연주회라고요? 리스트가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쇼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찬조 출연자예요? 이러고 연주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리스트가 너무 연주를 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대 기피층이 더 확대가 됩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대중 앞에서 연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청중은 나를 억누르면서 질식시킨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얼어붙게 한다.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소심했던 남자, 사람들 사이에서 또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그 사이에서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곡도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즉흥곡이라는 건요, 우리가 임프롬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프롬프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즉흥으로 쓰는 곡이 아니에요. 즉흥곡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물론 다분히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짧게 쓰긴 합니다. 그러나 연주곡들을 들어보면 누가 즉흥으로 이런 걸 쓸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복잡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즉흥곡에 즉흥환상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네 개의 즉흥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인데요. 제가 이거 연주해보고 싶어서 악보를 폈어요. 악보를 폈더니 이런 악보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피아노를 잘 못 치는데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악보를 폈어요. 왼손에서 쿵 합니다. 쿵, 은단단단단다, 은단단단단다, 뭐 이렇게 되고요. 오른손 조금 복잡하죠. 따라다다라다라다. 빨라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템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손가락이 안 보입니다. 오른손. 누가 이런 걸 즉흥으로 쓴다는 겁니까? 매우 환상적인 작품, 즉흥환상곡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쯤에 쇼팽은 예술가들이라면 누구나 걸리는 병에 걸립니다. 결핵.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고요. 이제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1836년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친구 사이였던 리스트가 파티에 초대를 합니다. 리스트는 지금 어떤 여자분과 연애 중이었는데요. 그 연애 사건이 다음 편에 나옵니다. 어떤 부인의 파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한 여자분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바로 조르주 상드라는 분이었어요. 조르주 상드. 이분 소설가였습니다.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분이 맞아요. 절대 미인이 아니었어요. 절대 미인이 아니었고 전통에서 자유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였고 항상 여권 신장을 어떤 그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했답니다. 뭐 저런 여자분을 나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래? 라고 하고 상드는 뭔가 연약해 보이는 이 남자에게 애정을 갖게 됩니다. 쇼팽은 한 번인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혐오스럽다. 얼굴이 혐오스럽다. 어쨌든 이 조르주 상드, 자기의 넓은 발을 이용해서 여러 예술가들의 만남을 주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 하이네, 들라크루아, 발자크, 베를리오즈 같은 음악가, 또 문학가, 미술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 자기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자, 이렇게 발이 넓어지죠. 이 여자분이 옆에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은 좀 안 좋겠지만 결국은 상드의 초청을 한번 거절을 합니다. 난 당신 싫습니다. 됐어요. 저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은 사랑에 빠집니다.
이제 몸이 약한 또 결핵에 걸린 이 남자를 여자분이 잘 돌봐줄 것 같습니다. 돌봐주긴요. 자기가 그 여자분의 2명의 아이를 돌봐야 됐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가 됐죠. 너무나도 힘듭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다가 보면 누구나 싸우게 되죠. 결핵이 재발됩니다. 딱하게 보고 있던 조르주 상드가 여행 가자고 합니다. 아픈 남자를 끌고 여행 가겠다는 거 누가 반기겠습니까? 여행을 가서도 계속해서 기침하면서 피를 토하고 있고 결국은 그 섬에 의사가 찾아옵니다. 의사분들은 그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이 사람 환자에게 보통 희망을 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 의사분은 너무 솔직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죽어가고 있다. 이미 죽었다. 오래전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상드의 별장에 와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합숙 수준이었어요. 합숙. 자기 전 남자친구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위대한 곡이 탄생을 합니다. 빗방울 전주곡. 전주곡집이라고 하는 악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에요. 계속해서 손 하나가 가운데 음을 두드립니다. 창문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창문에 물방울이 부딪히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쇼팽의 최고의 걸작들이 바로 이 전주곡집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도 있지만 괴상한 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곡 2번. 뭔가 좀 불쾌해요. 음악은 항상 아름답고 기쁜 음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죠. 이런 음악이 나오면 이건 듣기 싫어라고 지나치기보다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상한 것도 분명히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던 가을 소나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잉그마르 베르히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감독한 가을 소나타라는 영화에서는요, 이 곡을 어머니가 딸에게 레슨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그 독특한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레슨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대사들이 나와요. 한때 피아니스트였고 그리고 지금 피아니스트인 딸에게 어머니가, 지금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지만 어머니가 레슨을 해줍니다. 쇼팽의 음악엔 내가 알아야 할 비밀이 더 많이 숨겨져 있다. 아직도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곡을 레슨하면서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꼭 틀리는 것처럼 쳐야 돼 라는 부분이 나와요. 완벽하게 연주하는 사람들처럼 기교적으로 연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좀 뒤뚱거리게 어색하게 연주를 했을 때 이 곡에 제대로 된 느낌이 나온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쇼팽 굉장히 자유로운 곡을 많이 썼지만요, 피아노 소나타라고 하는 아주 형식이 있는 그런 곡도 3곡을 썼습니다. 여러분, 소나타라는 말은 음악을 작곡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본론부터 들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소개하는 부분이 바로 1악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좀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강의인데 좀 내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표정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농담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2악장이에요. 톡톡 튀는 재밌는 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표정들이 안 좋아요. 저 사람 그냥 재밌는 줄 알았는데 너무 촐랑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엔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슬픔, 기쁨 모두가 다 제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3악장이에요.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좀 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가기 전에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정열적으로 얘기를 쏟아냅니다. 이것이 4악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나타 형식입니다.
그 소나타 형식을 어떤 악기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 소나타 형식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 이걸 교향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독주악기가 연주하면 독주악기 이름을 앞에다 붙이고 그냥 소나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형식이 있는 여러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곡을 3개를 썼고요. 그 중에서 피아노 소나타 2번 장송 행진곡이 들어있는 곡으로 유명합니다. 느릿느릿 아주 슬프게 걸어가는 음악입니다.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쓴 장송 행진곡이에요. 이 3번째 악장 때문에 피아노 소나타 2번은 가장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음악으로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사랑 이야기, 또 앞으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꼭 클래식에만 있는 건 아니죠. 대중음악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펜을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언어가 필요 없는 그런 새로운 음악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쇼팽은 연주회를 하기 싫어했죠. 그러나 조르주 상드는 쇼팽이 연주하는 모습을 더 좋아했습니다. 작곡할 때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연주할 때가 훨씬 좋습니다. 계속해서 마음도 몰라주고 아픈, 지금 굉장히 병에 걸려서 힘든 사람에게 연주회를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이가 나빠져요. 아주 사이가 나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이 쇼팽과 상드가 항상 언제나처럼 싸웠답니다. 싸웠을 때 리스트가 이 집을 찾아갔대요. 도대체 오늘 또 싸운 거야? 왜 각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러면서 상드의 방문을 두드렸답니다. 나 저 리스트야, 쇼팽 아니야. 문 좀 열어봐. 또 싸웠어. 싸우고 나서는 항상 쇼팽이 사과하지. 당신 사과 안 하잖아. 당신의 성향을 보라고. 이번에는 제발이지 쇼팽한테 가서 사과 좀 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싸웠으면 이런 충고를 가서 했겠습니까? 갑자기 뉘우치는 생각이 들었던 상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문을 열고 나가서 쇼팽의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답니다. 그랬더니 쇼팽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여자분이 나한테 항상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과를 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고 곡을 씁니다. 감동을 받고 곡을 써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래요. 이 얘기가 유명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과를 받고 감동받아서 쓴 곡이 아니라 사과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를 상상하고 썼답니다. 음악 제목도 판타지예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고요. 1847년 드디어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러브스토리였던 조르주 상드와 쇼팽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제인 스털링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요. 이분 굉장히 그 쇼팽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차마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엔 항상 여자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무시무시한 조르주 상드가 있는 겁니다. 얘기도 못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깨짐과 동시에 이제 고백을 해요. 선생님, 원래는 바이올린 하시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쇼팽의 음악적 제자였어요. 저는 선생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선생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우유부단한 쇼팽이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답니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쇼팽이 나를 좋아할까 고민을 하다가 쇼팽이 가장 싫어하는 여행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연주 여행이에요. 영국에 가서 선생님 연주회 한번 몇 번 하세요. 그러면 아주 좋을 거예요. 영국에는 뭐 비도 많이 오지만 선생님 같으신 분이 좀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의 조국이에요. 여기 한번 가시죠. 그래서 영국 여행을 갑니다. 가서 빅밴드 보고요. 뭐 런던 아이 같은 것도 보고요. 매우 지루하고 힘든 연주 여행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콘서트였고 결국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결혼을 거절합니다.
사실은 난 너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미안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쇼팽 젊은 나이지만 39 그 정도 나이에 계속해서 결핵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병원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전에 그 피아노 옆에 앉아서 피아노를 가르쳐주면서 뭔가를 좀 기분을 느꼈던 포토카 백작부인. 포토카 백작부인이 문병을 와요. 쇼팽이 죽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대단한 러브스토리가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겠습니까? 간이 부었다고 얘기를 하나요? 거기에다 대고 쌍드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답니다. 저는 쌍드가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결국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쇼팽은 죽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고요. 물론 음악가들 중에는 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은 데드마스크입니다. 쇼팽이 죽었을 때 석고로 뜬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유난히도 사랑했던 작곡가라고 기록됩니다. 죽을 때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마토카 모이아 비엔나 마토카, 어머니 불쌍한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전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언제나 조국에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결국에는 자기 이름까지 프랑스 이름으로 그냥 불리면서 살았습니다.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 심체 일부분은 반드시 나의 조국에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쇼팽의 조국인 폴란드의 한 성당에는 그의 심장이 묻혀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쇼팽이 죽은 이후에 몸은 프랑스에 있고 심장이 여기에 와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음악에 여러 사조가 있지요. 낭만파 음악, 또 고전파 음악. 쇼팽은 낭만파 음악의 주류에 살았지만 정말로 독특하게도 자기만의 색깔을 피아노 음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음악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쇼팽의 음악은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런 기교의 음악들을 썼어요. 오늘날 모든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은 쇼팽의 음악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쇼팽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사람들, 또 많은 콩쿠르에서 또 쇼팽의 음악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을 남겨뒀던 작곡가 프레데릭 쇼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